제가 박철희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9년에 이 행사였습니다. 2009년에는 저로서는 아까 그 소개 말씀에서 해주셨지만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을 했는데 그때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참 그야말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불러주셔서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책에 남아 있습니다. 참 6년이란 시가 그런데 벌써 이제 그 시간이 14년이 흘렀고 또 박철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6년이라고 하면 정말 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빠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하여튼 6주기를 맞이하여 선생님의 날 박정을 이어가는 세미나에 참여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박재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저한테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그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을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정치다, 중우정치다, 금권정치다 하는 얘기가 이미 아테네 시절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얼굴을 돌려보면 뒤에 얼굴이 바로 민주주의의 앞 얼굴이 아니라 뒤에 얼굴은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현대 민주주의는 혼합정이다. 혼합정이다. 이미 아테네 시절에 민주정의 어떤 그런 취약한 모습이 충분히 드러났고 바로 그에 대한 대를 이은 비판, 목숨을 건 어떤 철저한 비판을 통해서 그 다음 때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은 이미 혼합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는 제가 이야기로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와 철인정치 또는 민주주의와 왕정이나 귀족정의 어떤 그런 그 혼합을 한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왕정이나 귀족정의 어떤 그런 잔재는 없다고 본다면 결국 철인정치적인 요소가 충분히 제대로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지 못한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은 공부로서 아는 바 로마 공화정이나 또는 피렌체나 베네치아의 공화정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의 현대민주공화국이나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헌법 제1항의 규정도 결국은 민주주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평생 생각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정당이다. 정당은 이제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도자이기도 한 그람시의 편이기도 합니다만 현대의 군주다. 정당은 현대의 군주다라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왕정과 귀족정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결국은 정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럼 정당은 뭐냐? 한 나라의 철학자의 집단이다.
이제 아테네식으로 얘기하면 철학자의 집단인데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식인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독일에 거주하는 어떤 분이 독일의 3인당, 기민당, 기사련, 녹색당 등의 당원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쭉 봤는데요. 150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8천만 인구 중에서 2%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면 98%는 뭐냐? 98%와 2%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2%가 매번 후보들을 갖고서 특히 독일은 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니까요. 그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고서 바로 휴가 가는 겁니다. 지중해로. 그러니까 즉 2%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정책 토론을 하고 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2%의 당원은 물론 그것을 시민들 중에서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2%의 그 공동체 안에 2%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나머지 98%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그런 권리를 또는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새정치 민주연합이 2014년에 해서 2015년에 당명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는 지금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짧죠. 3년이 채 안 되는 지금 정의당이 제일 오래된 정당이 이만큼 한국에 물론 이제 이 당들이 그 앞에 이름을 바꾸기 전에 또는 이합집산을 하기 전에 또는 신장개혁을 하기 전에 있지만 아마 그 당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 7선인가 했는데 7번을 한 번도 같은 당 후보는 아니었다.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7번 그 자기 자신도 아마 그걸 정확하게 순서대로 그 당명을 기억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정당의 미발전 또는 정당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어떤 하행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당황스럽게도 조금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게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또는 민주화 운동의 그 적통을 이어받았다는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도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런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김지아의 유명한 시입니다. 아마 유신 시절에 쓴 시고 우리가 다 젊었을 때 저거 노래로 해서 열심히 부르기도 했던 저기서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아주 현실로부터 굉장히 멀리 가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단테에게 베아트리체 같은 그런 존재가 아주 아련하게 한번 만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기억은 가지고 있는데 추억 속에 여인 베아트리체 그러니까
단테에게 베아트리체는 이상화가 되는 아주 그냥 현실의 인간이 아닌 겁니다. 현실의 존재가 아닌 거죠. 불과 15년의 민주헌정의 중단 기간 동안에 바로 저런 정서를 우리가 가졌었다는 거죠. 그런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민주주의라는 번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군주정이나 귀족정이나 과두정이나 민주정이나 이런 민주정은 여기에 민주주의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저 위에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나 파시즘이나 내셔널리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이념, 사상, 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민주정, 정체의 하나다라는 건데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사실 부끄럽게도 저 자신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아름다운 것. 그래서 제가 민주화 이후에 한 10년, 15년 지나면서부터 이거 내가 민주주의를 좀 부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가. 제가 개인 이 고백하자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슬슬 저 자신이 소크라테스를 이해해가는 이게 늙으면 보수화된다더니 제가 바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말은 못하죠. 친구들한테 말은 못하죠. 저만의 비밀이었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이해하게 되는 저 자신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점차 적대적이 되고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딱 거기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면은 민주주의가 엉뚱하게도 민족주의하고 결합이 됩니다. 이건 결합될 수가 없는 아주 이질적인 전혀 다른 건데 민주주의를 아주 추상화 아무 때나 갖다 붙여주는 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추상적인 아주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한 10년 동안 기간 그 어떤 습관, 그 습성, 그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른바 민주운동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운동을 한 10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통일운동이라고 해요. 바로 저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주사파가 저때 번창 바로 87년 이전의 민주화 운동 시절에 주사파가 그렇게 번창한 게 아닙니다. 86년에 등장해서 불과 1년 후에 민주화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저때부터 87년부터 오히려 10년 동안 민주화 주사파가 아주 이제 번창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지금 보는 한 세대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게 됐고 그런 밑바탕에 우리는 반일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래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돌아가야 된다.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민족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민족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게 되니까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또 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에 조금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한계 또는 취약점 이런 걸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가 그래서 그 취약성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는 철인 정치 또는 다른 공화정의 그런 여러 가지 혼합정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그런 와중에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 세대가 있으니까 그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민주화 운동의 끝물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들의 문제는 한편으로 또 그들의 정신세계, 독특한 정신세계가 역사관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문화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이제 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방전후사 인식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조금 이해가 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해방전후사 인식이 쓰여진 시점은 첫 권이 79년에 나왔을 겁니다. 78년 전. 그러니까 72년부터 87년, 즉 15년 동안의 민주헌정의 중단 시기에 그때 형성된 아이디어들이 79년부터 또는 83년, 4년 이런 점에 저 책들이 한 권씩 한 권씩 시기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점이냐?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던 시점이에요. 53년에 끝났으니까 아직 30년이 뭡니까? 72년으로 치면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2년이 되어야 겨우 30년.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트럼프가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거대한 세계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지만 그 실험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쓸 그런 시간도 얼마 안 그래서 저 저널리스트들이 그 해방연에서 인식을 보면 다 대부분 그 역사학자들이 아니고 저널리스트들입니다. 그분들이 해방연사 인식을 썼죠. 그리고 해방연사 인식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 어떤 수요에 응하는 거냐, 바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그 젊은 학생들이 거대한 그 군사 독재라고 생각되던 그 전두환 정권이나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너희들이 독립운동의 그 후예들이야, 적통이야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그 책이 쓰여졌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독립운동가의 그 적통이다. 그걸 이어받고 있다. 한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씁니다. 해방연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족의 역사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 이제 75년 한 사람의 일생의 기간도 될 뿐만 아니라 4분의 3세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나라의 역사를 쓸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또 쓰되 어떤 일각에서 해방연사 인식을 반박하는 해방연사의 재인식이라는 그 책도 2006년에 나왔습니다만 좀 더 저런 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고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역사를 집어넣은 그런 대한민국의 그 탄생과 성장의 그 스토리를 좀 자주 공유할 수 있는 또는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다시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민주정체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 건국 스토리, 우리나라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이렇게 A 집단에서 생각하는 스토리하고 B 집단에서 생각하는 스토리가 다르더라고요. 하나의 국민이라면 하나의 건국 스토리를 공유하는 집단이었는데, 제가 뭐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오바마나 뭐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려움을 뚫고서 어떤 가치로 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얘기는 가치에서, 그 출발을 가치에서, 그런데 그 가치들 중에서 나는 이게 더 좋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누가 더 내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그 A 집단에서는 전혀 다른 건국 스토리와 또 자기가 적통임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러한 친북적이고, 우리가 볼 때 친북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역사관을 형성되는 데는 사실은 한두 사람의 책임이 있거나 한두 사람이 뭘 그렇게 만들었거나 또는 해방전사 인식이라는 책을 쓴 필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굉장히 재미있게도 지금 뭐 1919년 건국설이다, 인민전 폭론 이런 얘기하지만 이거 다 이승만 박사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의원들 대다수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데도, 야 임마 너희들 저희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때 난 벌써 이미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였어. 나한테 저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자, 이런 그 취지로 이승만 박사께서 민국 뭐 30몇 년 영어까지 자기가 다 그렇게 고집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숨 더 떴죠. 아예 그냥 그 이승만 동상이 무너진 자리에다가 김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심산 김창숙 선생이 영문관을 갔어요. 돌아가시기 한 분쯤 되면 가서 그냥 머리를 딱 조아리고 바로 대한민국장을, 그러니까 건국훈장 최고 훈장을 김창숙 선생한테 드립니다. 그럼 대통령 김구 선생이나 심산 김창숙은 누구냐?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랬냐? 우선 자기가 지금 당장 정치를 해야 됩니다. 4.19 세력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 포용하고 자기가 민정 이양하면서 대통령 당선돼야 되겠으니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급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고 생기지 않았죠. 김일성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앞에 모든 정부에 다 독재자들이다 하면서 자기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적통을 이어받은 정통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 소속가로서 집권해야 되겠고, 막 그냥 저기 32살 뭐 임종석이, 김민석이 이런 친구들을 바로 다 공천을 줘가지고 그
젊은 피다 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기 정치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참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도 뭐 한일 민족주의를 정치에 활용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제 짧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민주주의 위기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심각 안 한 것이 사실은 그 지난 5년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일체 안 하고 그냥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이 사실은 진짜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포퓰리즘이 진짜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진짜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이 그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자면 주사파들은 사실은 10대 90의 사회 또는 20대 80의 사회에서 이 어떤 미들 클래스하고 결합되어 있는 바로 촛불 집회의 주 구성원들이 정교조 퇴직교사들이라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소외된 80%, 90%와의 격차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걸 하면서 인류학자 김원희 교수가 쓴 신양반사회라는 책을 보니까 바로 이 촛불 집회를 이끄는 그 세력이 조선의 양반들하고 아주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이런 아주 통찰 해놨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그냥 아무데나 눈에 띄는 대로 모아본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사회와 가는 제 친구들이 다들 그럽니다. 아니 다른 나라 가봤냐?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만큼 다 우리나라 오히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변화의 속도에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사촌 간에 또는 초등학교 동창생 간에 또는 고향 친구들 간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적용이 되느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특하다. 우리나라의 독특함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직국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는 출발이 건국 때부터 출발이 모두가 양반인 나라, 모두가 자유농인 나라 이런 나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과 2세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제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간조선에서 인터뷰 하자 그랬어요. 하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참 용기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절대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안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박일학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더욱이 이제 중국의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나라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 개병주의, 국민 대납주의 이게 안창호 선생이 1920년 1월 3일 날 벌써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국민 개병주의, 국민 대납주의 할 수밖에 없다. 독립하고 독립민주공화국,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려면 그렇다면은 국민 개병주의, 국민 개납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등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야기 좀 줄이겠습니다. 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뭐 개헌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만 정당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공무원, 기자들의 정당 가입이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교사와 공무원과 기자의 그러니까 언론인, 교사, 공무원들이 다 정치 중립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지식인들의 직업입니다. 지식인들의 직업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동네 세탁소 주인들이나 쌀가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한 지구당에 부위원장이 한 50명 가까이 돼요. 이분들은 파출소 불려다니기 귀찮은 사람이야. 근데 가서 이런저런 단속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나 어느 당 부위원장이 하면서 저한테 필요한 아니면 자꾸 영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식인들의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더라도 결국 지식인들이 태도가 문제가 되겠냐. 정치 충동은 좀 줄이고 참여를 늘리고 평당원으로서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지식인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지식인들이 공천 주겠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지 이런 게 아니고 평당원으로서 정당 생활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바로 그런 점에서 박세 선생님이 선구적인 어떤 주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공동체 자유주의도 제가 여기 과제문에 써놨습니다만 그 뜻을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독립된 민주공화국으로서 유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자유주의 그냥 마음 갖고는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진보적 자유주의 또는 영국 해비한 소셜리스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그걸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나오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